1948년 8월 25일, 이날은 6.25 전쟁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김일성의 남침 의도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북한 해주에서 이른바 인민대표자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열흘 전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김일성은 남한에서 선출된 좌익 대표 1000여 명까지 해주로 소집해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든다는 선전을 하려 한 것입니다. 이 대회의 최대 이슈는 같은 해 4월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뒤 월북한 김달삼이 가지고 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였습니다. 남한은 제주 사건에 꼼짝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남한 유권자 850만 명 중 700만 명이 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은 공산주의 통일을 원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고 김일성은 무력 통일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일성은 이 대회에서 남한은 정부가 아닌 한 지역에 불과하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무력으로 점령해 통일하겠다. 라는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박헌영은 연설을 통해 인민군이 38선 아래로 내려가고 남로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남한을 동일시킬 수 있다. 라며 김일성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의 정부는 보름 뒤인 9월 9일에 수립됐지만 이미 조선인민군은 2월 8일에 창설돼 평양역 광장에서 열병식까지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날부터 북한의 인민유격대가 38선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인민유격대는 월북한 이남 출신 좌익 청년 2,450명을 강동정치학원에서 집중 훈련시켜 만든 조직입니다. 박헌영은 1950년 3월 28일까지 10번이나 이들을 수백 명 단위로 침투시켜 국군과 게릴라전을 벌이게 했습니다. 1년 반 이상 국지적 총격전에 시달린 국군과 국민들은 싸움은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무감각해졌고, 이는 6.25 전쟁 초기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작전에 큰 지장을 불러왔습니다. (1945년) 북한에 진주했던 소련군이 1948년 12월 말 일방적으로 철수합니다. 전 조선의 자주 통일 독립을 위해 미군도 남한에서 철수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남북 간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소련의 위장 평화 공세였습니다. 12월 25일 소련은 북한 군사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중공에 있는 조선인들을 입국시켜 인민군을 징편하고 전차 500여 대를 소련이 지원하며 총 22개 사단의 인민군을 육성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949년 봄이 오자 소련은 전차, 야포, 군용 트럭, 오토바이 그리고 연료를 북한의 항구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했던 조선인 병력 5천여 명을 북한군 대고 전차여단에 배속시켜줬습니다.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최정예 병력이 북한군에 대거 투입된 것입니다.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은 직접 모스크바를 찾아가 소련 수상 스탈린을 만납니다. 남침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이미 남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탈린은 38선은 미국과의 합의하에 그어진 국경선이며 북한군이 남한에 절대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소련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스탈린은 이때부터 전투기 100대, 폭격기 30대, 정찰기 20대를 북한 공군에 지원합니다. 남침 직전까지 북한 공군은 당시 세계 최신의 전투기인 야크기 등 211대의 공군기를 소련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한국 공군은 연락기 22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북계군이 소련에서 군사 훈련을 받는 장면이다. 소련이 북한군을 자기 나라 군대처럼 지원한 데 비해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앞두고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 원조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국에는 대규모 군사력보다 경제 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세계대전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미국은 소련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과 공산주의 타도 구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수립 후 겨우 창설된 당시 국군의 장비는 중무장한 북해군에 비해 너무나 빈약했다.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구구식 소총과 면문의 박격포, 그리고 훈련용 경비행기 22대가 있었을 뿐이었다. 북한과 중공의 이른바 조중회담에 따라 중공군 166사단과 165사단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군에 편입됩니다. 같은 해 7월부터 1950년 5월까지는 독립 제15사단과 중공군의 한인 5만여 명이 북한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8년간의 일본과의 전투, 4년간의 국공내전으로 사격과 소대 공격, 백병전에서 월등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던 정예병이었습니다. 소련과 북한의 줄기찬 요구로 1949년 6월 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합니다. 다음 달 북한은 조국 보위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17세부터 40세까지 270만 명의 전 인민에 대한 강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전쟁을 위해 집결시키는 전시동원 체제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농민들에게는 애국미라는 명목으로 곡식 헌납을 강요했습니다. 이해 말까지 4만 8,400여 가마를 거둬들여 불량미를 비축하고 군사장비 구입비로 썼습니다. 북한군 2개 연대와 포병대대가 38선 부근 전략적 요충지인 옹진반도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훗날 인민무력부장이 되는 최현이 이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이 전투는 김일성이 소련에 제시한 옹진반도 점령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한 이상 38선은 이제 의미가 없다며 남한에 대한 전면 공격 또는 최소한 옹진반도라도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소련에 밝혔던 것입니다. 8월 12일과 9월 3일, 12일, 13일 4번에 걸쳐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와 공사 툰킨이 김일성을 면담합니다. 소련은 북한의 공격은 미국의 반소련 캠페인에 이용돼 소련에 유익하지 않다며 김일성이 국경에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10개월 전인 1949년 8월까지 소련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달 뒤 세계 정세를 뒤흔드는 엄청난 변수가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운명도 소용돌이에 들어갑니다. 소련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불허한 지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정세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과의 국공내전에서 4년 만에 최종 승리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바로 인접한 소련과 중국 2개의 초거대 공산 정권의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모택동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이 사실은 자나깨나 적화 통일을 꿈꾸던 김일성의 야욕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석 달 뒤인 1950년 1월 17일 중국으로 보낼 북한 대사를 환송하는 오찬에서 소련 대사 스티코프를 만납니다. 모택동이 중국 혁명이 끝나면 북한을 돕겠다고 1949년 5월 약속했다며 스탈린을 만나게 달고 요청합니다. 총 공격을 감행하면 며칠 안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마침내 소련 정권도 태도를 바꿉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무력 통일 계획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한반도의 대규모 군사작전 준비를 승인합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속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택동의 중국이 미국의 접근에 우호 관계가 되면 소련의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하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고 중국의 군사력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본 것입니다. 둘째는 유럽 문제였습니다. 스탈린은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공산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마샬 플랜을 통해 유럽 경제를 재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결성해 소련을 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련은 미국의 힘을 유럽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남침 허가를 받아낸 김일성은 3월부터 남한이 북침할 가능성이 높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38선 5km 내에 살던 주민들을 후방으로 보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북한 민족보위성과 소련 군사고문단의 주도로 총기, 탄약, 전투기 등 전쟁 무기는 물론 전쟁 기간에 필요한 기름까지 모든 준비를 5월 말까지 완벽하게 끝내게 됩니다. 또한 북괴 지상군의 규모는 총 22개 사단으로 10만 병력의 남한보다 2배나 됐으며 그들은 모든 준비를 갖추고 김일성의 남침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긴박한 상황이 잇따라 포착되자 일본 점령군 최고사령관 맥어더 장군은 1950년 3월 10일 워싱턴으로 북한이 6월에 남한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를 획득했다는 기밀 정보 보고서를 보냅니다.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소련을 방문합니다. 스탈린은 이들에게 이런 작전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번엔 베이징으로 갑니다. 스탈린이 남조선 해방 계획에 동의했다고 하자 의심 많은 모택동은 사실 확인을 요구합니다. 다음 날인 5월 14일 스탈린은 이런 전문을 중국에 보냅니다. 스탈린의 뜻을 확인한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진영 최고위급에서 이루어졌던 내밀한 움직임이 어떻게 세상에 밝혀지게 됐을까요? 소련 붕괴 2년 반이 지난 1994년 6월 2일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회담 후 옐친은 검은 서류 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상자에는 300여 종의 공문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에 오고 간 전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등 6.25 전쟁 발발의 진실을 규명할 극비 자료들이었습니다.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는 북침설, 우발적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됐을 뿐이라는 우발 충돌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남침 유인설을 신봉하던 좌파 학자들의 주장은 이 문서들로 모두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1950년 6월,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남침 계획을 승인받고 5월 말까지 전쟁 준비를 모두 마친 김일성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6월 7일, 북한이 평화적 조국 통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총선거를 8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고 이를 위해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북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해주나 개성에서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38선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유엔 한국위원단 현지 감시반은 6월 9일부터 강릉에서 옹진반도까지 38선 전역을 순회합니다. 그 결과 북한군이 38선 지역으로 4에서 8km 이동했고 옹진반도 북쪽에서 군사활동이 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것은 전쟁 발발 하루 전인 24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의 평화 공세는 계속됩니다.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던 조만식 선생과 남한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남로당 거물 김삼룡, 이주화를 맞바꾸자고 제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창룡 방첩대장에게 김삼룡, 이주화를 호송해 개성과 사리원 중간인 여현에서 만나도록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남침 모의를 위한 북한군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강릉 8사단장인 이형군 준장은 서해를 통해 침투해온 인민군 유격대 공작원들을 붙잡아 조사합니다. 그 결과 인민군의 전쟁 준비가 완료됐으니 전시체제를 갖추고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 겸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새 총장에 의해 묵살됐습니다. 이형군 준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고 부대를 떠났다가 이종찬 장군의 설득으로 군에 복귀합니다. 최병덕 총장이 이날 내린 명령은 전시체제 전환이 아닌 군부대의 대대적인 전후방간 이동과 지휘관 인사이동이었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 대부분이 교체되는 소유의 인사이동이 실시되고 38선에 배치된 6, 7, 8사단의 사단장도 바뀌어 군 경계태세는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이연대는 수도사단에서 춘천 6사단으로 이동명령을 받고 서울에서 홍천으로 옮기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의정부 7사단의 예비연대로 배속된 25연대도 갑작스런 이동명령에 의정부로 가기도 전에 전쟁이 터져 수도방어의 핵심인 7사단은 예비연대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군 주력부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전군 지휘관 회의 결과대로 대기동훈련을 가장해 은밀하게 전투부대를 38선 전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10개 사단 중 9개 사단이 23일까지 모두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주재 소련 대사 스티코프를 통해 6월 말 개전에 대한 스탈린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침 날짜는 9일 뒤인 6월 25일로 정했습니다. 김일성은 8.15 해방 5주년 기념식을 부산에서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부터 하루 평균 10km씩 50일간 진격하면 8월 15일이면 한반도 적화가 완료된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사흘 뒤 북한은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합니다. 남한이 동의한다면 이틀 뒤인 6월 21일 서울이나 평양에서 남북한 국회 대표들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같은 날 인민군 전사 2명이 잇따라 귀순합니다. 이들을 통해 인민군의 38선 집결과 남침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파악됐습니다.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 육군 본부에 보고했지만 최병덕 총참모장은 인민군은 절대 도발하지 않는다며 묵살합니다. 다음 날 이명신 상공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남침설로 뒤숭숭했던 3월부터 북한 군부대의 동태를 정탐하고 돌아온 민간 요원 12명이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북한군 각 사단장 앞으로 남침 전투명령 제1호가 하달됩니다. 1950년 6월 23일 12시까지 이승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만만의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공격 작전에 필요한 신호 규정까지 명시했습니다. 이날 강원도 최전방 화천의 육사단 7연대로 또 한 명의 인민군 전사가 귀순했습니다. 그가 나는 전차병이다. 화천지구의 한계대대에 전차가 집결하고 있다고 밝히자 김부택 연대장이 관측소로 가 직접 정찰에 나섰습니다. 유천면에 인민군 부대에 못 보던 포진지가 보이고 포신이 모두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없던 차량들도 빈번히 움직였습니다. 임부택 연대장은 남침이 곧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육군본부 정보국에 보고했지만 최병덕 총참모장은 이 역시 묵살했습니다. (6월 24일이) 시작되는 자정을 기해 전군에 내려졌던 비상경계령이 해제됐습니다. 당시 국군은 5월 1일 노동절 시위를 전후로 26일간, 이대 총선이 치러진 5월 30일 전후로 25일간, 그리고 북한이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 우두머리 이주와 김삼룡을 교환하자고 제의한 6월 11일부터 13일간 비상경계령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장병들의 휴가가 통제된 상태에서 비상경계령이 3번이나 반복됐지만 곧 일어난다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결국 남침 하루를 앞두고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만 것입니다. 토요일인 이날 아침, 많은 장병들이 미뤄뒀던 휴가를 떠났습니다. 외출과 외박을 떠난 장병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많게는 3분의 2, 적게는 절반 정도 병력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장병들도 긴장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6.25 전쟁 배티고지의 영웅으로 불리는 김만술 소위는 이날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후덥지근한 습기가 몰고 온 회갈색 구름이 하늘에 얼룩져 널려 있었다. 불쾌한 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지나갔다. 3개월 만에 외출허가. 부대에 내려졌던 비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외출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라 날씨조차 개운치 않았다. 3개월 만에 외출. 무엇을 할까?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외박 허가가 나왔을까? 북한군 지휘관들은 일제히 위장을 하고 38선 근처에서 지도를 들고 전방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관측 장교들이 지휘관들에게 지형과 국군의 부대 배치, 병력을 설명했습니다.
육군본부 상황실은 22일과 23일에 획득한 첩보를 분석하고 적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7사단으로부터 인민군 군관들로 보이는 1단의 무리가 우측을 향하여 지형 정찰을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북한군의 전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2시 장도영 육군본부 정보국장이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을 만납니다. 옹진 17연대, 동두천 1연대, 포천 9연대, 춘천 7연대, 강릉 10연대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인민군이 전면 남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저녁이 위험하니 비상 경계력만이라도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최병덕 총참모장은 벌컥 화를 내며 오전에 해제한 비상 경계령을 어떻게 오후에 부활시키는가? 라고 거절했습니다. 오후 3시 최병덕 총참모장이 육군본부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정보 실무자들은 비상 경계령 부활과 휴가와 외출 즉각 중지, 최소한 3분의 2 병력의 부대 대기를 건의했지만 최병덕 총참모장은 거부했습니다. 다만 첩보대를 포천, 동두천, 개성 등에 보내 적의 상황을 살피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만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전까지 보고된 북한의 남침 첩보는 무려 417회. 수없이 많은 전쟁 징후가 육군본부에 보고됐지만 수뇌부의 오판과 안일한 대처가 전쟁을 대비할 기회를 송두리째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보국에 입수된 첩보에 의할 것 같으면 적의 남침을 예견할 수 있는 수많은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경무대는 물론 군수뇌부에 대해서 계속 적의 남침이 50년 5, 6월경에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수차 경고한 바 있으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는 물론 군수뇌부도 이것을 전혀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6시 육군참모학교 구내에 새로 만들어진 장교구락부 개관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과 육군본부 국장, 실장, 각 사단장과 서울지역 부대장, 주한미군 고문단 50여 명 등 군 핵심 지휘관과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밤 늦게까지 연회를 즐겼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봄 가뭄이 끝난 뒤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장맛비처럼 쏟아졌던 비가 이날 자정쯤 그쳤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과 육군본부 국장, 실장 10여 명은 2차로 명동 캬바레에서 6월 25일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2시 술자리가 파하고 최병덕 총참모장은 서울 가롤동의 총참모장 공관에 도착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집 대신 여관으로 가서 잠든 장교들은 전쟁 발발 후에도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새벽 3시, 당시 38세의 김일성이 북한 내각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공화국을 침공했다. 인민군은 이를 반격한다 면서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6월 25일 04시 국방군을 반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격 개시 암호명은 폭풍이었습니다. 무전망으로는 숫자 224가 타전됐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포격 개시 명령과 함께 38선에 배치된 북한군 포구가 남쪽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211대의 전투기, 256대의 탱크, 176대의 자주포, 툭 터진 저수지의 물길이 논밭을 덮치듯 국군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압도적 전력이 일제히 밀고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240km에 걸친 38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북한군 2사단이 122mm 곡사포를 쏘자 졸고 있던 6사단 7연대 2대대 6중대장 정영삼 중위는 평소 들리던 박격포가 아닌 곡사포 소리에 놀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새벽 5시 10분 임부택 춘천 7연대장이 최병덕 총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으나
부관 라움강 중위는 총참모장이 자고 있다며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육군본부 일직사령이 총장 공관으로 달려가 북한군 전면 남침을 알렸습니다. 그제서야 육군본부 국장들에 대한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국장들이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돼 참모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전쟁 개시 3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2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 소장 방호산이 이끄는 인민군 육사단이 당시 남한 땅인 개성을 점령했습니다. 같은 시간 최병덕 총참모장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미 군사고문관 하우스만 대위와 함께 의정부에 가서 유재흥 7사단장의 상황 보고를 듣고 전면 남침임을 확인했습니다. 전쟁 개시 5시간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40분 뒤인 10시 10분 일요일을 맞아 창경궁 비원 반도 연못에서 낚싯줄을 던지던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군의 남침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성모 국방장관을 큰 소리로 나무라자 그는 엉뚱하게도 네! 오늘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이 대거 남침했습니다. 그러나 수일 이내로 평양을 향한 각하의 명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은 저게 전면 남침이 아니라 붙잡힌 공비두목 이주화와 김삼룡을 살려내기 위한 책략 같으며 남쪽의 부대를 즉시 출동시켜 반격하여 격파하겠다 라고 보고합니다. 오전 10시 서울 중구 초동에 있던 수도극장에는 영화 애원의 섬을 보려고 관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인민군 3사단이 포천을 점령했습니다. 같은 시간 평양방송은 국방군이 북침해 인민군이 반격 중이다. 전쟁의 모든 책임은 남조선 측에 있다. 현재 남조선 측의 북침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넘어갔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오후 1시 동대문 서울운동장에서는 10,000명 넘는 관객이 모인 가운데 연세대와 고려대의 제3회 전국대학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1시 35분 김일성은 방송으로 남한이 우리의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오늘 아침 옹진반도에서 해주로 공격해왔으며 이는 우리의 반격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군 장병 대부분과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남한이 먼저 공격해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속고 있습니다. 이날 육군본부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은 국군 17연대가 해주를 점령하고 38선 이북으로 20km를 북진했다고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국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옹진반도의 국군 17연대는 물밀듯 밀려오는 인민군 전차에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불러왔고 이후 남한이 먼저 북침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로 악용됐습니다. 오후 3시 개성으로부터 13km 거리에 임진강이 점령됐습니다. 국군의 주력 6개 사단, 총 44,000명이 이로부터 사흘 만에 괴멸됐습니다. 전차와 자주포를 멈추게 할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병사,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들은 특공대와 결사대를 조직해 박격포탄과 수류탄 뭉치 그리고 화염병을 들고 육탄 공격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44,000명의 병력이 사흘 동안 모두 산화하고 말았고 수도 서울은 남침 개시 사흘 만인 6월 28일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공산화 직전까지 몰렸던 대한민국은 국군과 유엔군 17만 명의 숭고한 희생을 토대로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이들의 생명값입니다.
그 터전 위에서 전 세계가 선망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한 우리는 다시는 쓰라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1949년) 주한미군 철수에 큰 역할을 했던 국회 프락치 사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의 진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